지금 이 순간에도 동북아시아의 하늘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미국이 단 한 발의 미사일 앞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야 했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는 매우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준비하던 대한민국이 이 모든 판도를 뒤집어 놓을 줄은요. 언론은 핵심을 보도하지 않았고 각국 정상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동해 상공에서 벌어진 일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질서를 바꾼 그날 밤의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글자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평양의 어느 깊은 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군 수뇌부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놓여 있었고 그 화면에는 화성-18형이라 불리는 대륙간탄 도미사일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일본도 남조선도 우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주변의 장성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고 누구 하나 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핵무력이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남조선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 그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연일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기사를 쏟아냈고 평양의 거리에는 미제와 그 추종 세력을 쓸어버리자는 구호가 넘쳐났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미사일 한 발이면 한반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얼마나 조용히 그리고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왔는지를 말입니다. 새벽 3시 47분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 기지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화염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굉음은 수십 킬로미터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화성-18형 대륙 간탄도 미사일이 지구의 중력을 거스르며 검은 하늘을 향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김정은이 그토록 자랑해온 최신형 무기였습니다. 3단 고체 연료 추진체를 장착했고 사거리는 무려 15,000km에 달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김정은은 이 미사일을 혁명 무력의 최강 보검이라 불렀고 이것이야말로 제국주의 세력들을 무릎 꿇릴 결정적 무기라고 확신했습니다. 발사 직후 미사일은 예정된 궤적을 따라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1단 로켓이 분리되고 2단 로켓의 점화가 이루어지면서 미사일의 속도는 음속의 20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동북아시아의 모든 레이더가 하나의 점을 향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의 조기경보 시스템이 동시에 가동되었고 긴박한 정보 교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긴급 보고가 올라갔고 도쿄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잠에서 깨어나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서울의 반응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짧은 한 줄 성명만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은 속보를 전했지만 심층 분석이나 특별 편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담담하게 보도하고 넘어갔습니다. 반면 국제사회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긴급 소집되었고 도쿄에서는 총리 관저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 소집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유럽 각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사일이 날아온 한반도의 대한민국은 왜 이토록 조용했던 것일까요?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조용함과 무능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침묵과 무력함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침묵 뒤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준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용산의 국방부 지하 벙커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북한 미사일의 궤적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수십 명의 군 관계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차분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왔는지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한국형 삼축 체계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 이름만으로는 그 실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 체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적의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필요하다면 적의 심장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군사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축인 킬체인은 선제 타격 체계입니다.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발사대를 파괴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군은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하는 정찰 위성과 무인기를 운용합니다. 금강 정찰기, 백두 정찰기, 글로벌호크 무인기가 북한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포착합니다. 미사일 발사 차량이 이동하면 즉시 탐지되고 발사대가 세워지면 그 좌표가 기록되며 연료 주입이 시작되면 공격 명령이 하달됩니다.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현무-2C의 사거리는 800km에 달하고 원형 공산 오차는 5m 이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평양에 있는 김정은의 집무실 창문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축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요격 체계입니다.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 공중에서 격추하는 시스템입니다. 패트리어트 PAC-3, 천국-2, L-SAM 등 다양한 요격 미사일이 다층 방어망을 형성합니다. 적 미사일이 고고도에서 날아오면 L-SAM이 요격하고 중고도에서는 천국-2가 대기하며 저고도에서는 패트리어트가 최종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그 어떤 미사일도 이 촘촘한 그물망을 쉽게 뚫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축인 대량응 징보북은 보복체계입니다. 적이 핵이나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적의 지도부를 직접 타격하는 시스템입니다. 현무-5는 탄두 중량이 무려 8톤에 달하는 괴물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지하 100m 깊이의 벙커도 관통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깊은 지하에 숨어도 이 미사일 앞에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조용히 준비해온 진짜 힘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로 향했고 국가안보회의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응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마다 미국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확고히 방어할 것이다. 북한의 어떠한 공격도 미국의 압도적인 대응을 초래할 것이다 라는 강경한 성명이 발표되었고 항공모함 전개나 전략폭격기 비행 같은 무력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은 예상보다 짧았고 톤도 낮았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동맹국들의 안보 공약은 철통 같다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왜 미국의 반응이 달라진 것일까요? 여기에는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화성-18형은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고체 연료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액체 연료 미사일은 발사 전에 연료 주입에 수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 미사일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정찰 위성에 노출되고 선제 타격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고체 연료 미사일은 다릅니다. 연료가 이미 탑재되어 있어 발사 준비 시간이 수십 분으로 단축됩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찰 체계로도 발사를 예측하기가 훨씬 어려워진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인 GMD, 즉 지상 기반 중간 단계 방어 체계의 성능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된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의 시험 발사 성공률은 약 55% 수준이었습니다. 절반 정도만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김정은이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면 미국의 방어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현실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 압도적인 핵전력,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 이 모든 것을 가진 미국이 김정은의 미사일 앞에서 완벽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미국의 대응을 미묘하게 변화시켰습니다. 도쿄에서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낙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강력한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일본은 미국, 한국과 협력하여 북한의 위협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북한 미사일 위협을 보도했고 NHK는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했으며 각 방송사는 전문가 패널을 초청해 연일 토론을 벌였습니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강경한 발언 뒤에는 그들이 감추고 싶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사일 방어에 있어 미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스함, 패트리어트 등 일본이 보유한 미사일 방어 자산은 대부분 미국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일본 독자적인 요격 능력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반격 능력의 부재였습니다. 일본 헌법 구조에 따르면 일본 국민은 전쟁을 영구히 포기합니다. 이 조항 때문에 일본은 오랫동안 공격용 무기 보유를 자제해왔습니다.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방어 전략의 근본적인 한계를 의미했습니다. 아무리 미사일 방어를 강화해도 상대방의 공격 능력 자체를 제거할 수 없다면 방어는 언제나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김정은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던 시기부터 한국은 조용히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거리가 180km에 불과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의 제약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기술을 발전시켰고 협상을 통해 제약을 완화시켜 나갔습니다. 300km, 500km, 800km로 사거리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마침내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거리 제한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미사일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원하는 만큼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무-5의 존재가 공개되었을 때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탄두 중량 8에서 9톤이라는 숫자는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벙커버스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적의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깊은 지하 벙커에 숨어도 이 미사일 앞에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과연 알고 있을까요? 자신의 머리 위로 언제든지 이 괴물 같은 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준비해온 진짜 힘이었습니다. 세상에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개발하고 배치하고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김정은이 오만하게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 대한민국은 이미 그보다 더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은 역설적으로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세 정상은 나란히 서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군사 협력의 강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첫째,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의 레이더가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면 즉시 세 나라가 정보를 공유합니다. 탐지에서 분석, 대응까지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둘째, 연합 군사훈련의 정례화가 합의되었습니다.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해상훈련, 대잠수함 훈련, 미사일 방어 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셋째, 위기시 협의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김정은의 도발이 있을 경우 세 나라 정상이 신속하게 소통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즉각적으로 협의합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였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더 이상 한국만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만 상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 방어 체계를 상대해야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한국의 레이더가 탐지하고 일본의 이지스함이 추적하며 미국의 위성이 분석합니다. 세 나라의 요격, 미사일이 동시에 대응 태세에 들어갑니다. 다층 방어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미사일이 촘촘한 그물망을 뚫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으스대며 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그것이 실제로 목표물에 도달할 확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각협력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협력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들끓을 때 한 나라만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베이징 정부는 북한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국들의 자제를 촉구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기대한다라는 원론적인 발언만 되풀이했습니다. 왜 시진핑은 침묵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복잡한 전략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게 꼴찌덩어리이면서도 동시에 전략적 자산입니다.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시진핑도 원하지 않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시키며 중국의 안보 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존재 자체는 중국에게 유용합니다. 한반도의 완충지대를 제공하고 미군이 중국 국경까지 진출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김정은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유엔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한 체제가 붕괴하는 것은 막으려 합니다. 이 모순적인 입장 때문에 중국의 대북 정책은 항상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진핑의 계산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한미일 삼각협력의 강화는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주도의 동맹 네트워크가 동북아시아에서 강화되면 중국의 전략적 공간이 좁아집니다. 대만 문제에서도 중국의 선택지가 제한되고 남중국해에서도 중국의 활동이 견제됩니다. 그런데 이 한미일 협력이 김정은의 도발 덕분에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김정은은 중국의 동맹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동맹의 행동이 오히려 중국의 이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김정은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붕괴하면 수백만 명의 난민이 중국 국경으로 몰려올 수 있고 미군이 중국 국경 바로 앞까지 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을 제어할 수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시진핑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판단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중국의 체면을 깎는 도발을 서슴지 않습니다.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푸틴과 김정은의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2023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극동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이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두 정상은 4시간 넘게 회담을 가졌습니다. 공식 발표된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전략적 협력 강화, 경제 교류 확대, 우주 개발 협력 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이면에 훨씬 더 중요한 거래가 논의되었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정은의 포탄과 미사일 기술, 그리고 그 대가로 푸틴의 첨단 군사 기술, 위성 기술, 핵 잠수함 기술 같은 것들이 교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고체 연료 기술, 다탄두 기술, 극초음속 기술 등에서 김정은이 단기간에 비약적인 진전을 보인 것은 푸틴의 기술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푸틴은 이런 의혹을 부인합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한다. 북한에 대한 불법적인 기술 이전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푸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푸틴에게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포탄과 무기를 공급해줄 수 있고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를 지지해줄 수 있습니다. 푸틴으로서는 김정은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합니다. 김정은의 배후에 푸틴이라는 강대국이 버티고 있다면 대북 압박의 효과는 그만큼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협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대한민국은 조용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의 외교 채널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억지력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안으로는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확고한 억지력 구축입니다. 김정은의 도발을 억제하려면 도발의 대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야 합니다.
한국은 미사일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생산을 늘렸고 함정 발사 순항 미사일 해성-2의 배치를 확대했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바다 깊은 곳에 은밀히 숨어 있다가 유사시 김정은의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둘째, 동맹의 강화입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긴밀히 했습니다. 미국의 해구산인 확장 억제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한미 핵협의 그룹이라는 새로운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 계획에 대해 발언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비핵 국가인 한국이 핵보유국인 미국의 핵 전략에 관여하게 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셋째, 외교적 유연성입니다. 한국은 강경일 변도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두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고 있다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 재개, 경제협력의 가능성, 인도적 지원의 여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음을 한국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확고한 억지력, 굳건한 동맹, 외교적 유연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전략입니다.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면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닫지 않는다. 미국, 일본과 협력하되 독자적인 힘도 키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방식입니다. 그날 밤 김정은이 화성-18형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 47분 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한국군의 탐지체계가 가동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최첨단 탄도미사일 탐지 레이더인 그린파인 레이더는 북한 미사일의 발사를 수초 내에 탐지했습니다. 발사 위치, 미사일 유형, 예상 궤적, 이 모든 정보가 즉시 분석되었습니다. 동시에 일본의 레이더도 가동되었습니다. 동해에 배치된 일본 자위대 이지스함에 장착된 SPY-1D 레이더가 미사일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위성도 작동했습니다. 적외선 탐지 위성이 미사일 발사 시 발생하는 열 신호를 포착하고 궤적을 분석했습니다. 세 나라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체계가 완벽하게 작동한 것입니다. 발사 후 5분, 미사일은 고도 6,000km 이상까지 상승했습니다.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고도에서 미사일은 지구를 내려다보며 포물선 궤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후 30분, 미사일은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목표 지점은 동해 공해상,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바로 바깥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한미일 세 나라는 완벽하게 협조했습니다. 정보가 공유되었고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대응 태세가 유지되었습니다. 미사일은 결국 예정된 해상에 낙하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보여준 것은 분명했습니다. 한미일 삼각협력체계가 실전에서 작동했다는 것, 세 나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김정은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김정은도 분명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김정은에게는 가장 두려운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김정은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에게는 우리의 핵 능력은 실제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려 했습니다. 대한민국에게는 너희의 미사일 방어는 무력하다. 우리 앞에서 떨어라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시바의 일본에게는 너희는 언제든 타격받을 수 있다. 미국에 기대지 마라라는 경고를 보내려 했습니다. 시진핑의 중국에게는 우리는 독자적인 힘이 있다. 너희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의지를 과시하려 했고 푸틴의 러시아에게는 우리의 가치를 확인했는가 더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손을 내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김정은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자적인 억지력 구축에 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시바의 일본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위비 증액과 반경 능력 확보를 가속화했습니다. 시진핑의 중국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미일 밀착에 더 큰 우려를 품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의 도발은 원래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가 저지르는 전형적인 오판입니다. 자신의 힘만 믿고 상대방의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 말입니다.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얕보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김정은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대한민국 조용한 군사 강국으로 부상이라는 헤드라인을 달았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미사일 김정은의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어라고 분석했으며,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동북아의 새로운 균형, 한국의 역할 확대라고 논평했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미국의 그늘에 숨어있는 약소국이 아님을 인식했습니다. 독자적인 첨단 무기체계, 강력한 방위산업, 숙련된 군대, 이 모든 것을 갖춘 실질적인 군사 강국, 그것이 세계가 새롭게 발견한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한국의 방위산업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등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K9를 도입했습니다.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차세대 전차이며, 폴란드가 대량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FA-50 경공격기는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무기 수출국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무기를 수입에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 무기를 수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력, 한국의 제조업 역량, 한국의 국방 의지,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김정은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세계는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김정은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협력을 통해 여러 가지를 얻으려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 서방 제재를 우회하는 경로,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의 밀착은 서방 세계의 결속을 강화시켰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유럽, 한국, 이시바의 일본, 호주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러시아와 북한의 연대에 대응해 더욱 단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었습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나토와의 협력도 강화되었습니다. 2022년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했고, 2023년에도 다시 초청받았습니다. 나토와의 협력이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푸틴이 원했던 결과가 아닙니다. 푸틴은 김정은을 이용해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지만, 그 결과 한국이 서방 진영에 더 깊이 편입되었고, 나토의 영향력이 동북아시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푸틴의 전략적 공간은 오히려 좁아졌습니다. 일본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후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약 아래 군사적 역할을 최소화해왔습니다. 자위대는 있지만 그 역할은 방어에 한정되었고, 공격용 무기는 보유하지 않았으며 해외 파병은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이런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의 2%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전후 최대 규모의 방위비 증액입니다. 반격 능력의 보유도 공식화했습니다.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안보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70년 이상 유지해온 전수방위 원칙이 사실상 수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아무리 변해도 대한민국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을 해왔고, 지금은 세계가 인정하는 미사일 강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외교의 저력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국 사이에는 깊은 역사적 앙금이 있습니다. 식민 지배의 기억,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영유권 분쟁 같은 것들이 양국 관계를 오랫동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카드가 오가며 상호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인가,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이 결정은 국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더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위협, 시진핑의 중국 부상, 푸틴의 러시아 도전, 이런 거대한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일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느 정도 그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재개되었고 한미일 삼각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한국 외교의 활동 공간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국내의 반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려운 선택을 했고 그 결과 동북아시아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외교의 저력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큰 그림을 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강대국의 자질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유엔 제재에 대한 항의 국제사회의 관심 끌기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내부 결속입니다. 북한 체제는 외부의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내부의 불만을 억누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그러니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 김정은 동지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미사일 발사는 이 논리를 강화하는 도구입니다. 보라, 우리의 위대한 무력을, 우리는 세계 최강의 트럼프의 미국도 두렵지 않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 아래 우리는 무적이다라는 선전이 이어집니다. 미사일 발사 성공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부심과 충성심을 불어넣는 선전 도구입니다. 둘째, 협상력 확보입니다.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을 대미 협상의 카드로 활용합니다. 우리의 핵을 인정하라.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 그러면 우리도 핵 개발을 동결하겠다.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겠다. 비핵화 협상에 나서겠다라는 협상 구도를 만들어내려는 것입니다. 미사일 능력이 강해질수록 김정은의 협상력도 강해집니다. 셋째, 기정사실화입니다. 김정은은 자신들의 핵무장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도록 만들려 합니다.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이것이 김정은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핵비확산 조약 체제 밖에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미사일을 계속 쏘고 핵 실험을 반복하면 언젠가는 국제사회가 어쩔 수 없다며 북한의 핵을 인정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희망적 사고에 가깝습니다. 국제사회, 특히 트럼프의 미국은 김정은의 핵보유국 지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핵비확산 체제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미래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트럼프의 미국과의 대화는 실패하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됩니다. 어느 순간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며 한반도는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김정은의 북한 내부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며 어느 순간 대화의 물꼬가 트입니다.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며 분단의 역사의 종지부가 찍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미래입니다. 현실은 아마도 이 두 극단의 사이 어딘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과 대화의 시도가 반복될 것이고 진전과 후퇴가 교차할 것입니다. 이 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확고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대화의 문은 열어두는 것, 동맹을 강화하면서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 자랑하지 않지만 묵묵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으로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푸틴이 위협을 가할 때마다, 시진핑이 압박을 가할 때마다 대한민국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김정은의 도발, 트럼프의 미국 대응, 이시바의 일본 변화, 시진핑의 딜레마, 푸틴의 계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조용한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소리 높여 위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실질적인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격받으면 반드시 응징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패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의 지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세계 유일의 사례, K-팝과 K-드라마와 K-영화로 전 세계를 사로잡는 문화 강국, 반도체와 배터리와 자동차로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술 강국, 그리고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군사 강국, 이 모든 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이루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은 무기의 숫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의 진짜 원천은 국민들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국민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는 국민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튀지지 않는 국민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도 그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분들, 맨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분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취한 분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미사일을 쏘아도, 푸틴이 아무리 위협해도, 시진핑이 아무리 압박해도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계속해서 도발할 것입니다. 미사일을 쏘고 핵을 개발하고 위협의 수위를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한미동맹이 있고 한미일 협력이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천만 국민이 있습니다. 이 힘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위기도 극복해낼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은 수많은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6.25 전쟁의 참화, 군사독재의 어둠, 외환위기의 시련, 그때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김정은의 핵 위협이 아무리 커져도, 국제 정세가 아무리 복잡해져도 대한민국은 자신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는 진실입니다. 그날 밤 동해 상공을 가른 김정은의 미사일은 결국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파괴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이 원했던 것은 공포였지만 그가 얻은 것은 한미일의 더 강한 결속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원했던 것은 굴복이었지만 그가 얻은 것은 대한민국의 더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역사는 반복해서 같은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힘으로 위협하는 자는 결국 실패하고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의와 평화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발악해도, 푸틴이 아무리 책략을 부려도, 시진핑이 아무리 압박해도 대한민국은 자신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이고 대한민국의 사명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의 북한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 사회 문제, 환경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도 알고 있습니다. 시진핑도 알고 있습니다. 푸틴도 알고 있습니다. 이십바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은 만만한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한민국과 협력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쌓아온 국력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그 마음을 간직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이다. 우리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더 강하게,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갈 것입니다. 김정은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고, 푸틴이 위협할 때마다 우리는 더 단결할 것이며, 시진핑이 압박할 때마다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했고 기다렸고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였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먼저 위협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을 쥐고 끝까지 침묵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대한민국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김정은도 알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시진핑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푸틴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무릎 꿇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대한민국은 언제나 일어서는 나라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로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세계의 이면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